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광합성 1.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라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 단위니까 이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다세포 생물도 있는데요. 이게 많을 따니까 이렇게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은 일부만 세포를 그렸는데 몸 전체가 이런 세포들로, 이 세포들로 몸 전체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대략 자기 체중 곱하기 조개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양파가 있는데요. 양파를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확대해서 보면 양파는 이렇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고, 세포를 확대해서 보면 세포 안에 소기관, 그러니까 작은 기관이 있고요. 그 세포 소기관을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분자들은 원자, 이 동그란 게 원자죠. 이런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세포를 발견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 그 포도주병, 와인병 있죠? 와인병에 보면 코르크 마개로 이 와인병이 입구가 막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코르크 마개 있잖아요. 이 코르크 마개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어떻게 코르크 마개가 물에 뜰까?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최신식 장비인 현미경으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게 이거예요. 이 코르크 마개를 어떻게 했냐면 훅은 이 코르크 마개를 얇게 잘라서 이 코르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관찰해 보니까 코르크가 이렇게 지금 벌집처럼 보이죠. 코르크가 이 벌집처럼 작은 방,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이제 벽 같은 게 있는데 이 속은 뻥뻥뻥뻥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됐나? 결국 이 코르크 마개라고 하는 것은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물에 뜨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코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이 코르크는 그러니까 나무에 보면 나무의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에 있는 그 두꺼운 껍질 층을 코르크라고 얘기하고요. 어느 나무나 코르크 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와인병에서 사용하는 코르크 마개, 이거는 코르크 나무에 있는 그 코르크 층을 이제 코르크 마개로 사용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무 껍질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로버트 후크가 나무 껍질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다가 이런 세포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코르크가 작은 방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래서 이 세포를 영어로 셀 그러는데 셀이라고 하는 게 작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방이다 라는 의미로 이 우리나라 말로는 세포인데 이 세포의 이름을 셀, 그러니까 이 세포의 명칭을 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후크이고요. 후크는 대략 이때의 사람이고요. 이 후크 이후에 또 어떻게 되었냐. 이제 후크 이후에 독일의 과학자 슐라이덴인데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아주 많은 10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 슐라이덴의 경우에는 여기 식물이 있는데 슐라이덴은 여러 식물들을 현미경으로 봤는데 식물들이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주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슈반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이 사람은 이제 여러 동물들을 현미경으로 이제 얇게 잘라서 봤겠죠. 봤는데 동물도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결국 식물, 동물 등등 모든 생물은 이런 세포라고 하는 걸로 이 세포가 모여서 생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후. 마이크로피아라는 책에서 그는 현미경으로 본 코르크 조각이 마치 수도원의 작은 방 같다고 하여 라틴어로 작은 방을 의미하는 셀, 즉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건 19세기 후반. 베를린 대학에서 연구하던 동물학자 슈방과 그의 동료였던 식물학자 슐라이덴이 동물과 식물이 같은 구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찰 대상을 1000배로 확대할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 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에 1번 세포를 정리해 볼게요. 세포는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다시 얘기하면 이 기본 단위인 세포가 모여서 생물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생물체를 구성하는 이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세포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세포가 있는데요. 2번에 있는 것처럼 세포의 크기가 이 생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또 한 생물체 내에서도 몸의 부위에 따라서 세포의 크기가 다양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요. 우선 단위부터 알아보면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니까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예요.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의 10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죠. 그리고 100 마이크로미터는 이것보다 10배 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일 것이고, 그쵸? 1mm는 굳이 미터로 바꾼다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이고요. 10mm는 이거의 10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이고, 100mm면 또 얘의 10배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 그 다음 이게 1미터. 그러니까 이 크기 단위가 이제 미터로 다 고친다면 1미터부터 해서 10분의 1씩 지금 작아지는 이 눈금 단위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의 세포의 경우에는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 이 정도 사이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니까 좀 더 쉽게 밀리미터라고 생각해서 따져보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마이크로미터는 1밀리미터의 10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01밀리미터인 거고 100마이크로미터는 1밀리미터의 10분의 1이니까 0.1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세포의 크기가 0.01mm에서 0.1mm 정도의 값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 세포를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혈구도 세포이고요. 또 이런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물세포, 동물세포의 크기가 대략 그 정도고요.
그리고 사람의 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포보다는 좀 더 크기가 커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알 있죠, 알. 이런 알도 하나의 세포인데 개구리 알은 1mm보다 살짝 큰 크기. 이런 거는 맨눈으로 보이겠죠. 뭐 달걀은 이게 10mm면 1cm잖아요. 1cm보다 큰 크기. 뭐 달걀은 맨눈으로 흔히 이제 보는 거니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비롯해서 이 신경세포라고 해서 이제 그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비는 물론 아주 가는데 길이가 1m에 달하는, 그쵸? 그러니까 성인 키가 뭐 1m가 넘잖아요. 그때 신경세포가 1m에 달할 정도로 그런 긴 길이의 세포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포의 크기는 다양하다. 다양한데 대체로는 아까 얘기했죠. 0.01mm에서 0.1mm 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대체로 대부분의 세포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는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포의 모양인데요. 세포의 모양도 이 생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고, 한 생물체 내에서도 이 보면 이런 몸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동물세포의 몇 가지 종류와 식물세포의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각각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은 세포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모양의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집니다. 나는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야. 세포질 안에는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핵이 구석에 치우쳐 있지. 지방세포인데요. 지방세포는 핵이 구석에 치우쳐져 있고 세포질 안에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방세포는 이름 그대로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뼈를 구성하는 세포야. 세포 바깥쪽으로 많은 돌기가 나 있지. 뼈세포예요. 뼈세포는 세포 바깥쪽으로 많은 돌기가 나 있어요. 이 돌기를 통해서 이 뼈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받는다라고 해요. 나는 신경세포야. 다른 세포랑 많이 다르게 생겼지? 나는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온 돌기를 통해 어떠한 신호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신경세포인데요. 신경세포에 여기에 동그란 핵이 보이고 그리고 돌기가 발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니까 이 신경세포는 몸속에서 여러 곳으로 정보를 전기의 형태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돌기가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파 표피에 있는 세포야. 육각의 모양의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제 식물세포들을 보면요. 이거는 양파 표피세포예요. 그러니까 표피라고 하는 것은 겉표의 껍질 피니까 그 양파 그 껍질, 양파의 껍질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피세포는 체표면, 그러니까 몸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이고, 이 세포의 모양은요, 납작해서 얇아요. 그리고 무색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잘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생겼어요. 나는 백일홍 잎세포야. 보통 나처럼 성숙한 세포일수록 커다란 액포를 가지고 있어. 백일홍이라고 하는 그 식물의 잎의 세포인데요. 이 세포를 보면 핵이 있고 엽록체가 있죠. 그리고 커다란 액포, 그러니까 액체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다란 액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성숙할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액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다란 액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관다발에서 볼 수 있는 물관세포야.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기 때문에 위아래가 뻥 뚫려 있지. 이거는 느릅나무라고 하는 식물에서의 물관세포의 모습인데요. 물관세포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그 관 모양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모양을 보시면 일반적인 세포는 이 사방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관세포는 위와 아래에 세포벽이 없어서 관처럼 뚫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물관을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되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세포의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세포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관찰을 할 건데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의 구조와 사용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먼저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미경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미경은 회전판, 재물대, 광원장치 및 조리개, 조동나사와 미동나사, 접안렌즈와 대물렌즈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판에는 대물렌즈가 달려 있으므로 회전판을 돌리면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물대는 관찰한 현미경 표본을 올려놓는 곳으로 현미경 표본은 클립을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광원장치를 통해 빛을 공급합니다. 조리개는 대물렌즈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조동나사를 이용해 재물대를 위아래로 움직여 대강의 상을 찾고 미동나사를 이용해 찾은 상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재물대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나사가 조동나사, 미동나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조동나사는 이게 조급하게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동나사를 움직이면 재물대가 위아래로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대강의 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미동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을미니까 미동나사를 돌리면 재물대가 위나 아래로 작게 움직여요.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조동나사로 찾은 그 상에서 초점을 이 재물대를 작게 움직여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때 미동나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대물렌즈는 물체의 상을 1차로 확대합니다. 접안렌즈는 눈을 대고 관찰하는 부분으로 대물렌즈에 의해 확대된 상을 더욱 확대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구조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현미경의 원리, 현미경이 어떻게 이 물체를 확대시켜서 보여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현미경에는 렌즈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선 대물렌즈가 있는데요. 대물렌즈는 말 그대로 물체를 대하는 렌즈예요. 물체를 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물렌즈고요. 그리고 여기 접안렌즈가 있는데 접안렌즈는 눈안이죠. 눈에 접하는 렌즈. 그러니까 눈을 접하고 있는 렌즈가 접안렌즈예요. 자, 그랬을 때 대물렌즈도 볼록렌즈고요. 접안렌즈도 볼록렌즈예요. 우리 예전에 볼록렌즈의 특징 배웠잖아요. 자, 볼록렌즈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확대시켜 보여준다는 거죠. 멀리 있는 물체는 더 작게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이 볼록렌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물렌즈인 볼록렌즈가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확대시켜서 확대된 상을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접안 렌즈도 볼록 렌즈인데 이 접안 렌즈에 가까이에 있는 이 상 있죠.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상을 한 번 더 확대시켜서 확대된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현미경에서는 두 개의 볼록 렌즈에 의해서 이 물체가 한 번, 두 번 확대가 되니까 작은 물체가 매우 크게 보이겠죠. 지금 이거는 집신벌레를 이거 지금 집신벌레 모습인데 집신벌레를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미경의 원리고요. 그래서 현미경에는 앞에서 여기 영상에서 나왔는데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율이라고 하는 게 이 접안 렌즈에도 배율이 표시가 되어 있고 대물 렌즈에도 배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배율은 그 확대하는, 그러니까 몇 배 확대하냐, 확대하는 비율을 배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현미경은 대물 렌즈가 확대를 한 것을 접안 렌즈가 또 확대를 했으니까 실제 현미경에서 보이는 이 물체의 확대 배율은 접안 렌즈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이겠죠. 이만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영상에서 봤지만은 이 접안 렌즈의 경우에는 이게 경통인데요. 그러니까 통이라는 거예요. 통. 이 경통 윗부분에 접안 렌즈는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안 렌즈의 배율을 바꾸고 싶으면 배율이 다른 접안 렌즈를 여기에 바꿔서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요. 대물 렌즈의 경우에는 이게 회전하는 판이죠. 회전판을 돌리면 이 회전판에 다른 배율의 대물 렌즈가 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판을 돌려서 이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현미경 배율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접안 렌즈는 곱하기 10이라고 써져 있는 게 10배 확대하는 배율의 접안 렌즈예요. 이거를 경통 윗부분에 끼워 넣어 봤고요. 그리고 대물 렌즈의 경우에는 10배 확대하는 곱하기 10이라고 적혀 있는 10배 확대하는 대물 렌즈 쪽으로 이 회전판을 돌려서 맞춘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는 몇 배 확대되어 보일까? 확인해 보면 접안 렌즈의 배율 10배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 10배를 하게 되면 총 100배. 그러니까 그 현미경 재물대에 놓여 있는 물체가 100배 확대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세포예요. 자, 이번에는 접안 렌즈는 곱하기 15라고 써있는 15배를 확대하는 접안 렌즈를 경통 윗부분에 끼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대물 렌즈는 곱하기 40이라고 써있는 40배 확대하는 대물 렌즈를 이렇게 회전판을 돌려가지고 이거 곱하기 40짜리 대물 렌즈를 가지고 이 물체를 확대해서 보게끔 장치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물체 확대의 배율은 접안 렌즈의 배율 15배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 40배가 되니까 곱하면 물체가 600배 확대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세포가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현미경의 사용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미경의 조작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조동나사를 돌려 재물대를 밑으로 내립니다. 회전판을 돌려 가장 낮은 배율의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현미경 표본을 재물대에 올려놓고 알맞은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광원장치를 작동시키고 접안 렌즈를 보면서 조리개를 돌려 관찰하기에 알맞게 밝기를 조절합니다. 자, 방금 이 조리개를 조절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기 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 광원장치에서 빛이 나오고 여기가 조리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재물대에 현미경 표본, 그러니까 물체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광원장치에서 나온 빛이 조리개를 통과한 다음에 이 조리개의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물체를 통과한 다음에 렌즈를 통과해서 눈에 들어와야지 물체의 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상이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빛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는 물체의 상이 어둡다. 어두울 경우에는 이 조리개를 이걸 움직여서 조리개를 큰 구멍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원장치에서 나오는 빛이 조리개의 구멍이 크니까 빛이 많은 양이 이 물체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상이 좀 더 밝아 보이겠죠. 자, 반대로 상이 너무 밝아 보여요. 그러면 이 조리개를 조절해서 조리개의 이 작은 구멍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원장치에서 나오는 빛이 조리개의 구멍이 작으니까 적은 양의 빛이 통과해서 물체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이는 상이 조금 더 어두워져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상의 밝기를 조절할 때 이 조리개의 이 구멍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현미경 표본이 대물 렌즈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재물대를 올립니다. 현미경으로 이 현미경 표본, 그러니까 이 물체의 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재물대를 조도나사를 돌려서 최대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도나사를 돌려서 재물대를 서서히 밑으로 내리면서 이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재물대를 최대한 위로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옆에서 보지 않고 재물대를 올리게 되면 이 현미경 표본과 대물 렌즈가 닿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닿으면 이 대물 렌즈의 볼록 렌즈가 손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물 렌즈는 비싸기 때문에 손상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이 대물 렌즈와 표본이 닿지 않지만 최대한 재물대가 위로 올라가게끔 조동나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서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반 렌즈를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 대강의 상을 찾고 미동나사를 돌려 정확한 초점을 맞춰 상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돌려서 이제 상의 초점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에 현미경이 있고요. 재물대 위에 현미경 표본, 이 물체가 올라가 있어요. 이 그림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저반 렌즈로 보는 그 현미경 표본의 상이에요. 지금 현재 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춰서 또렷하게 보이게끔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조동나사를 이용해서 재물대를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보다는 물체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죠. 이 물체의 대강의 상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재물대를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조동나사를 돌렸을 때 재물대를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이 물체의 대강의 상을 찾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림이 좀 반대로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미동나사를 돌려서 재물대를 작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보다 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죠. 물체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식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물속에서 사는 검정말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검정말의 잎세포를 관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말에서 잎 하나를 떼어낸 다음에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뭐냐면요. 붉은색의 염색액인데 주로 식물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데 이용하는 약품이에요.
이 염색액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둘 다 양파 표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인데요. 이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액으로 염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세포 하나의 모습이에요. 세포 여러 개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세포를 염색하기 전에는 세포에 있는 핵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포를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해주게 되면 세포에 있는 핵이 붉은색으로 염색되어서 핵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관찰할 때 이런 아세트산 카민 용액과 같은 염색액으로 염색하는 이유는 세포에 있는 핵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덮개 유리를 덮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처럼요. 이거는 사진이 좀 다른 거예요. 붉은색 용액이죠. 아무튼 덮개 유리를 덮어주는데 덮개 유리는 비스듬히 되고 대략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되고 천천히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받침유리와 덮개유리, 이 덮어진 덮개유리 사이에 기포 있죠. 그 공기, 그 기포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현미경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지그시 눌러서 여분의 이 용액, 염색액 같은 용액을 제거해주면 현미경 표본을 이제 완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현미경 표본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현미경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려고 하는 물체를 빛이 통과할 정도로 얇게 잘라서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검정말의 잎은 빛이 통과할 정도로 원래 얇아요. 그래서 자르는 과정이 없었고요. 만약에 어떤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가 두꺼운 경우에는 그 두꺼운 물체를 그대로 올려놓으면 안 되고요. 빛이 통과할 정도로 그 물체를 얇게 잘라서 받침유리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물이나 염색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덮개 유리를 덮어서 만든 것을 현미경 표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현미경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이 현미경 사용 순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조작을 해서 접안 렌즈로 이 물체의 상을 보는 건데요. 이때 물체의 상이 보이는 이유는 이 광원 장치에서 나온 빛이 물체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통과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체의 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가 두꺼우면 빛이 잘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접안 렌즈로 봤을 때 이 물체의 상이 아주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빛이 통과할 정도로 얇게 잘라서 빛이 통과해야지 그 물체의 상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빛이 통과할 정도로 얇게 잘라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미경 표본을 올린 다음에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본을 관찰을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때에는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 순서로 관찰을 해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물벼룩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낮은 배율로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확대 배율이 낮죠. 이렇게 확대 배율이 낮으면 당연히 이 물체의 상이 작게 보이겠죠. 근데 대신 시야는 비교해봐요. 이 시야가 밝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중간 배율이고 이거 고배율, 높은 배율. 그러니까 확대 배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많이 확대했으니까 이 물벼룩 여기 부분이 크게 확대되어서 상이 크게 보이는데 시야가 어때요? 더 어둡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시야가 왜 이렇게 고배율로 갈수록 이 시야가 어두워지냐? 그거부터 알아보면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현미경 표본의 그 광원 장치에서 나온 빛이
현미경 표본을 통과한 다음에 렌즈를 통해서 눈에 들어가는데, 이 현미경 표본을 통과하는 빛의 양은 만약에 이 물벼룩이 있다면 현미경 표본을 통과하는 이 빛의 양은 각 부분마다 같은 양의 빛이 통과를 하겠죠. 이렇게. 자, 그때 배율을 높여서 고배율이 됐어요. 그러면 고배율이면 저배율보다 이 고배율이 더 좁은 부분, 여기 부분이잖아요. 더 좁은 부분을 보니까 이 좁은 부분을 통과하는 빛의 양은 이 넓은 부분을 통과하는 빛의 양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이 고배율은 여기 이 좁은 부분을 통과하는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더 시야가 어두워 보인다는 거고, 저배율은 이 넓은 부분을 통과하는 많은 양의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시야가 밝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앞에서 얘기했죠. 현미경 관찰할 때 왜 낮은 배율부터 점점 높은 배율 순서로 관찰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자, 만약에 고배율부터 관찰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시야가 좁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확대되어 보이니까 물벼룩의, 예를 들어 이런 물체의 상을 찾기가 어렵겠죠. 보시면 이 현미경 받침유리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그만 부분에 물체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고배율로 많이 확대해서 본다면 이게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상 자체, 이 물체의 위치 자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저배율로 해서, 이 저배율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작게 확대가 되는 거니까 훨씬 시야가 넓잖아요. 이 저배율에서 시야가 넓으면 전체적인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상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배율에서 상을 찾아서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관찰을 하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원하는 부분을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시야의 중심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고배율로 확대를 하면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미경으로 표본을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게 이 물체의 확대 배율이 몇 배인지를 써줘야 돼요. 이 확대 배율은 앞에서 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반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 하면 확대하고 있는 배율이 계산되죠. 지금 얘의 경우에는 200배로 확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200배라고 해서 그 배율을 써주고, 그런 다음에 이 물체에 보이는 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검정막 잎세포니까 식물세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세포 하나죠. 그쵸? 세포 여러 개가 보이는 모습을 그린 거네요. 자, 이번에는 동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 잎 안에, 그림에 있죠? 잎 안에 상피세포가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윗상의 껍질 피니까 잎 안에 있는 그 윗껍질 있잖아요. 그거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사람은 동물이니까 동물세포죠. 그래서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예로 입안 상피세포를 관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면봉으로 입 안쪽의 볼을 가볍게 문지르는 거예요. 입안의 상피세포는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면봉으로 살짝 문질러도 상피세포가 이렇게 떨어져서 면봉에 묻혀서 나와요. 자, 그래서 면봉에 묻은 이 입안 상피세포를 받침유리 위에다가 쓱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틸렌 블루죠.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 염색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 메틸렌 블루는 파란색 염색액인데 얘는 주로 동물세포의 핵을 염색하는데 이용하는 염색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준 다음에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대고 천천히 덮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여분의 이 염색액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미경 표본을 만들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현미경 표본을 재물대 위에 놓고 현미경을 조작을 해서 이 현미경의 상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네, 역시 똑같아요. 이거 지금 그림을 그릴 때에 확대 배우를 써주고 이제 보이는 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입안 상피세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나의 세포인 거죠. 여러 세포가 보여서 그렸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입안 상피세포와 검정막 입세포를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 입안 상피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체로 둥근 모양이지만 모양이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불규칙한 모양의 세포이고요. 이런 세포가 서로 겹쳐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포 하나의 모습을 보면 세포 가운데에 이 파랗게 염색된, 이 동물세포니까 파랗게 염색했죠. 파랗게 염색된 동그란 모양의 핵이 있고, 핵 주변은 세포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세포질은 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린 거죠. 자, 이번에는 검정막 입세포를 보도록 할게요. 검정막 입세포는 이 세포 하나를 보면 길쭉한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세포들이 서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아까 동물세포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 세포 하나를 보면 세포 속에 동그란 핵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식물세포니까 붉은색으로 핵을 염색했잖아요. 이 붉은색으로 염색된 동그란 핵이 있고, 그리고 핵 주변은 세포질이죠. 그런데 이 검정막 입세포에는 입안 상피세포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알갱이죠. 이 알갱이 모양이 엽록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엽록체를 여기다 그려져 있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동물세포는 세포막만 있었는데 이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두꺼운 세포벽이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는 공통적으로 핵, 세포질, 세포막이 있는데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는 없는 엽록체와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지 2번 세포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 핵이랑, 그리고 세포질, 그리고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구조. 이것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자, 우선 핵을 먼저 알아보면요. 핵은 이게 지금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배율이 매우 높은 현미경이 있는데 그걸로 이게 핵이에요, 핵. 세포 속에 있는 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핵의 경우에는 핵은 대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구형으로 생겼고요. 보통 세포 속에 핵은 한 개씩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핵은 이 핵막이 있어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핵막에는 핵공이라고 해서, 이게 구멍공자죠. 핵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공이라고 하는 이런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이게 핵질이에요. 이거 세포질이고요. 핵질과 세포질 사이를 서로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 속에는 많이 들어봤죠. 유전물질, DNA라고 하는 게 핵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 DNA는 뭐냐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한 물질을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물질, DNA에 담겨져 있는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물질이 들어있고, 결국
유전 물질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서 세포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 핵공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생명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이다 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포질은 뭐냐면 이 핵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 이거를 전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포질은 이 세포의 내부를 채우는 부분이고요. 세포질에 보면 뭐 엽록체, 뭐 미토콘드리아, 액포 등등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의 작은 기관들이 세포질에 들어있고 또 그 외 세포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포질은 말 그대로 이게 바탕질이니까 세포의 바탕이다 라고 해서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볼게요. 식물세포의 여기 부분, 동물세포의 이 가장 겉부분, 여기가 세포막이잖아요. 이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여기 부분이 지금 얇은 막이 있죠. 이것이 세포막이고요. 세포막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은 흡수해주고 세포에서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유하는 그림처럼 세포에 필요한 물질은 이 세포막에서 흡수해주고 세포에서 필요 없는 물질은 세포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장소가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의 역할은 이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막이 세포막인 거예요. 그러면 세포막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포는 수백 개의 동력원, 단백질 공장, 고속도로, 재활용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세포막 외부에서부터 필요한 원료를 제공받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원료들은 손항이라고 하는 운반용 주머니로 포장이 됩니다. 이 주머니는 작은 운반체에 실려 세포 운반 네트워크의 미니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머니들은 몇 초 안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척추에서 발가락까지 뻗어있는 가장 큰 세포에서는 나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각 주머니는 어떤 특정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의 재활용 공장인 라이소종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반체에서 내려 짐을 풉니다. 재활용 공장이 하는 일은 운반된 원료를 분해해서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질에 들어있는 이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이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있죠.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세포의 이 세포질에 들어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O2, 산소를 이용해서 이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C가 6개가 있고 수소 H가 12개가 있고 산소 O가 6개가 있는 이렇게 생긴 양분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산소가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요. 그렇게 해서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로 분해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양분에서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원자를 결합하고 있던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으면 원자를 결합하고 있던 이 화학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양분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할 때 이 양분에 있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때 이 결합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고요. 이 에너지를 이 세포가 생명활동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 양분, 이걸 에너지1이라고 하는데, 에너지1으로 주로 쓰이는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고요. 그 외에도 뭐 지방이나 아미노산도 에너지1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이제는 세포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엽록체를 할 건데요. 이 엽록체랑 액포랑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해요.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엽록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금 이게 그 앞에서 봤던 검정말 잎세포의 현미경 사진인데, 이 동글동글한 녹색 알갱이가 바로 엽록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엽록체의 전자현미경 사진, 이 엽록체를 더 자세하게 본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잎엽이죠. 잎엽의 이제 초록 몸, 그러니까 주로 잎에 있는 이 초록색의 몸이다 라고 해서 엽록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엽록체는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엽록체가 녹색을 띠고 있는 거고요. 주로 잎에 엽록체가 있는 거예요. 이 엽록체에서 뭐를 하냐면, 여기 있죠. 식물세포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예요.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광합성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세포 호흡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양분 더하기 산소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광합성은 세포 호흡의 반대 과정이에요. 보시면 지금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에너지를 받아서 양분과 산소를 만들었으니까 앞에서 했던 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완전 반대 과정이죠. 앞에서 했던 미토콘드리아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이 광합성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완전 반대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엽록체가 햇빛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들을 결합시켜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말 그대로 빛광이죠.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라고 해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합성 과정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볼게요. 지금 보면 잎에서 이제 엽록체에서 이런 과정들을 한다는 건데, 이제 주로 뿌리에서 흡수한 이 물, 그리고 이 잎에 그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잎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잎의 엽록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 이후에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는 다 앞으로 찬찬히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식물세포에 있는 이 세포 소개관인 액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액포는 이제 이름 그대로 액체 주머니포죠.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액포라고 하는데, 이 액포는 뭐냐면요. 이 액포 속에는 물, 양분, 색소, 노폐물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 세포에 있는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노폐물, 색소, 맛, 향기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액포이고요. 왜냐하면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하고 다르게 배설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액포에다가 이런 노폐물을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식물 세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액포가 엄청 크고 여기에 핵이랑 나머지 세포질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식물이 어렸을 때에는 액포가 작았겠죠. 그런데 식물이 오래될수록 액포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저장이 되니까 액포가 점점 커져서 이 세포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식물일수록 액포는 크게 발달하게 된다는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세포에서 볼 수 있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벽이 보이죠? 그러니까 세포막 바깥쪽에 두꺼운 이 벽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세포의 벽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이 얇은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꺼운 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포벽은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세포의 이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균이 침투하는 것을 이 세포벽이 잘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두껍고 단단하니까 이 식물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하겠죠. 자, 사진을 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중엽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포 하나, 세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식물세포는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잘.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세포막, 얇은 세포막이고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얇은 세포막이고 나머지 이 두껍게 보이는 여기,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는 여기까지가 이 세포의 세포벽, 여기 세포는 이 중력까지가 이 세포의 세포벽이 되겠죠. 어떤 건 줄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이 세포 옆에 다른 세포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학습지 3번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것이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세포고 이것은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세포인데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둘 다 공통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질도 가지고 있고 세포막도 가지고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엽록체 그리고 이 세포벽 그리고 액포는 식물세포에는 있는데 동물세포에는 없는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차이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차이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식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쵸? 이 식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물의 몸을 만져보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벽이 단단하니까 그 단단한 세포벽이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식물의 몸은 만져보면 딱딱하다. 그에 반해서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막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단단한 세포벽이 없으니까 동물의 몸은 만져보면 이제 부드럽다. 이렇게 동물은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죠. 딱딱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식물세포는 엽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세포는 엽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식물은 독립적인 영양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동물은 엽록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물이나 혹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있었잖아요. 식물세포는 액포가 있기 때문에 노폐물 등의 물질을 그 세포에 있는 액포에 저장을 했죠. 그런데 동물세포는 액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폐물을 오줌이나 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동식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포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이제는 그 세포의 모형을 만들어서 지우개로 만드는 활동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모형을 통해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물세포고요. 이건 동물세포인데요.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보다 소기관을 3가지 정도 더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은 엽록체라고 하는 건데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엽록체들 때문입니다. 이 엽록체는 빛을 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에포라는 것인데요. 이 에포는 식물이 배설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담아두는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겉에 보면요. 동물세포랑 틀리게 막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이 세포벽은 식물이 세포가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핵을 표현한 거고요. 빨간색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표현했고, 이 분홍색 부분은 다 세포질을 표현한 거고, 여기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이 세포막을 표현한 그런 식물세포의 모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양강중학교 김미란입니다. 이 실험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알기 위해 세포 모형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찰흙을 길게 말아서 핵을 만듭니다. 두 가지의 찰흙을 길게 펼쳐서 겹쳐 만든 후 미토콘드리아를 만듭니다. 찰흙을 길게 말아서 리보솜을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핵 길이에 맞춰서 자릅니다. 리보솜도 핵의 길이에 맞춰 자릅니다. 고무찰흙을 얇게 펴서 김밥 말듯이 둘레에 감싸 붙입니다. 고무찰흙을 얇게 펴서 세포막을 만듭니다. 세포 모형의 단면이 보이도록 칼로 자릅니다. 끓는 냄비에 세포 모형을
넣고 10분 정도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